한 운송시장이 불과 3년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용달 시장입니다. 왜 이 정도면 먹고는 산다던 일이 한 달 내내 뛰어도 손에 쥐는 돈이 몇십만 원인 지경까지 내몰렸을까요? 2009년 천여 대에 불과하던 전기 화물차가 3년 만에 8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70배 폭증, 서울 택시 전체보다 많은 트럭이 한꺼번에 도로로 쏟아진 셈입니다. 운송료는 10년 전 수준에 머물렀고 중고거래 앱에서는 2만 원짜리 불법 운송이 버젓이 올라옵니다. 용달 시장 붕괴의 구조와 방아쇠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70배 폭증, 2만 원짜리 운송. 이것은 결과였습니다. 균열은 더 먼저 났습니다. 그 첫 흔적은 기사들의 통장 잔고에서 시작됐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와 기름값을 빼면 남는 게 없는 상황. 아니,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 일상이 되면서 시장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용달 기사들 사이에서 요즘 가장 많이 도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돈 받느니 차라리 안 한다.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도권에서 가까운 거리를 오가는 운송건 하나를 잡으면 받는 돈은 3만 원 안팎입니다. 여기서 고속도로 왕복 통행료 8,000원, 경유값 1만 2천 원이 빠집니다. 운송 앱회사가 가져가는 수수료 10%를 떼면 손에 쥐는 돈은 7,000원 남짓입니다. 왕복 2시간을 운전하고 짐을 싣고 내리는 힘든 작업까지 했는데 1시간에 버는 돈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더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서 서울 강남까지 짐을 실어 나르고 다시 인천을 거쳐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총 이동거리 120km, 걸린 시간 4시간. 받은 돈은 5만 원이었습니다. 기름값과 토행료를 빼니 남은 금액은 8,000원. 하루 종일 일하고 남는 돈이 2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 달 내내 이런 일만 반복하면 손에 쥐는 돈이 몇십만 원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손해보는 일조차 잡으려고 기사들이 줄을 선다는 점입니다. 용달 시장의 구조가 완전히 뒤틀렸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동네마다 몇몇 기사가 구역을 나눠 가졌습니다. 단골 거래처가 있었고 전화 한 통이면 일이 들어왔습니다. 기사들 사이에 말하지 않아도 지켜지는 가격 규칙이 있었고 그 덕분에 운송료는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이 질서를 허물었습니다. 앱 하나만 깔면 누구나 코를 볼 수 있고 누구나 손가락 한 번으로 그 일을 낚아챌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인맥은 쓸모 없어졌고 오랜 경험이나 신뢰도 가치를 잃었습니다. 남은 건 오직 가격뿐입니다. 누가 더 싸게 부르느냐, 누가 더 빨리 수락 버튼을 누르느냐, 이 두 가지만이 이를 따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자료가 이 현실을 숫자로 보여줍니다. 2024년 기준 1톤 트럭 용달 차량 등록은 전년 대비 12% 늘었고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30%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평균 운송료는 5% 떨어졌습니다. 나눠 먹을 사람만 늘었으니 가격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문제는 그 하락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작년만 해도 이 정도면 먹고는 살겠다 싶었는데 이제는 일이 정말 없습니다. 현직 용달 기사의 말입니다.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용달 시장에는 콜 가뭄이라는 표현이 붙었습니다. 콜이란 운송건을 말합니다. 비수기라서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계절과 상관없이 일 자체가 사라져버린 상황을 가리킵니다. 기사들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봅니다. 알림이 울리길 기다리지만 화면은 좀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가뭄의 뿌리는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체력 저하에 닿아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과 2022년, 소비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집에 갇힌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들였고, 배송 수요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용달 기사들에게는 황금기였습니다. 하루 서너 건만 뛰어도 월 4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온라인 쇼핑이 주춤했습니다. 여기에 높은 금리, 높은 물가가 겹쳤습니다. 빚에 짓눌린 사람들은 지갑을 닫았고 기업들은 창고에 쌓아둔 물건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이 덜 팔리니 물건을 옮길 일도 줄어든 것입니다. 소매 판매 지표가 이를 보여줍니다. 소매 판매란 우리가 일상에서 사는 물건들의 총 판매량을 말합니다. 2024년 이 수치는 전년 대비 2.3% 떨어졌습니다. 특히 냉장고, 세탁기, 가구 같은 큰 물건의 판매가 크게 줄었습니다. 용달의 주요 수입원이 바로 이런 큰 물건 운송입니다. 이런 것들이 안 팔리니 옮길 일도 없어진 것입니다. 경기가 나빠진 영향은 일이 줄어든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돈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운송이 끝나면 바로 현금을 받거나 며칠 안에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회사들이 현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한 달, 두 달씩 밀리는 건 흔한 일이고 아예 회사가 망해서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일이 없으니 더 적은 돈이라도 받아야 하고 받는 돈이 적으니 더 많이 뛰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골라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돈을 너무 적게 주면 안 하고 조건이 맞는 것만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뭐든 잡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하루 수입이 0원입니다. 기사가 돈을 더 달라고 하면 그럼 딴 사람한테 맡기겠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대기 중인 기사가 넘쳐나니 이건 협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일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왜 이렇게 많아진 것일까요? 그 시작점에 전기 화물차가 있습니다. 전기 화물차란 기름 대신 전기로 달리는 트럭을 말합니다. 2019년 12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전기 화물차는 1140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2022년, 이 숫자는 8만 1236대로 뛰어올랐습니다. 약 70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정부 정책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결과였습니다. 환경을 보호한다는 목표 아래 전기 화물차에는 파격적인 혜택이 쏟아졌습니다. 차를 살 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대당 수천만 원에 달했고 영업용 번호판을 받는 비용도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영업용 번호판이란 돈을 받고 물건을 옮기는 일을 하려면 반드시 달아야 하는 번호판입니다. 원래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내야 했는데 전기 화물차에는 공짜로 준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용달 시장에 들어오는 문턱이 확 낮아졌습니다. 과거에는 용달 일을 시작하려면 상당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차를 사는 비용에 번호판 비용, 보험료까지 합치면 최소 3천만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기 화물차 지원금과 무료 번호판 정책이 이 문턱을 없애버렸습니다. 1천만 원 안팎의 돈만 있으면 누구나 용달 기사가 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가 나빠진 것이 이 흐름에 불을 붙였습니다. 2020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취직은 갈수록 어려워졌습니다.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찾았고 들어오기 쉬워진 용달 시장이 그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트럭 한 대면 먹고는 산다는 말이 퍼졌고 사람들은 전기 화물차에 올라탔습니다. 본업 외에 부업으로 하려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한 직장인들이 퇴근 후나 주말에 용달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전기 화물차는 기름값 부담이 적어서 틈틈이 일하기에 특히 좋았습니다. 비슷한 일이 택시 시장에서도 있었습니다. 타다라는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기존 택시 기사들의 생존이 위협받았습니다. 택시 업계는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정부가 나서서 타다 서비스를 규제했습니다. 하지만 용달 시장에서는 그런 조정이 없었습니다. 일반 화물 운송은 허가제입니다. 나라의 허락이 필요하고 차량 수도 제한됩니다. 반면 용달은 신고제입니다. 서류만 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차량 수 제한도 없습니다. 운송료의 최저선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유 경쟁이라는 이름 아래
정부는 이 시장을 사실상 내버려뒀습니다. 시장에 사람이 넘쳐나기 시작하자 플랫폼은 그들을 가격 전쟁터로 내몰았습니다. 플랫폼이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짐을 보내려는 사람과 운송기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배달 앱이 음식점과 손님을 연결하는 것처럼 운송 플랫폼은 화주와 기사를 연결합니다. 화주란 물건을 보내려는 사람이나 회사를 가리킵니다. 과거 용달 시장은 철저히 지역을 기반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네마다 단골 기사가 있었고 화주들은 아는 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일을 맡겼습니다. 기사들 사이에도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습니다. 신뢰와 관계가 가격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플랫폼이 이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카카오, 쿠팡, 그리고 수십 개의 화물 중개 앱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모든 운송건이 디지털화됐습니다. 화주는 더 이상 아는 기사에게 전화하지 않습니다. 앱에 물건 정보와 출발지, 도착지를 입력하면 끝입니다. 플랫폼이 가장 싼 값을 부른 기사를 자동으로 연결해 줍니다. 기사 입장에서는 경쟁 상대가 갑자기 전국으로 늘어난 셈입니다. 예전에는 같은 동네의 몇몇 기사만 경쟁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국 어디서든 같은 콜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일을 경기도 외곽 기사가 잡아갈 수 있고 부산의 일을 대구 기사가 채갈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이 경쟁을 구조적으로 부추깁니다. 대부분의 운송 플랫폼은 역경매 방식을 사용합니다. 역경매란 보통의 경매와 반대로 가장 낮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입니다. 콜이 올라오면 기사들이 자신이 받을 금액을 써서 냅니다. 가장 적은 돈을 써낸 기사가 그 일을 가져갑니다. 실시간 경쟁은 이 압박을 더욱 심하게 만듭니다. 콜이 올라오면 기사들은 몇 초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망설이면 끝입니다. 기름값과 통행료, 힘든 작업까지 생각해 볼 여유가 없습니다. 일단 잡고 보자는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플랫폼 수수료는 이 구조 위에 또 하나의 짐을 얹습니다. 대부분의 플랫폼이 운송료의 10%는 안팎을 가져갑니다. 이미 최저 수준까지 내려간 운송료에서 10%를 떼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플랫폼은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위험은 전혀 지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도 돈을 못 받아도 기사 책임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용달 시장에서 앱을 통해 콜을 받는 비율은 전년보다 40% 늘었습니다. 이제 앱 없이 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플랫폼이 운송료를 최저 수준까지 끌어내렸다면 그마저 뚫어버린 것은 불법 영업자들이었습니다. 영업용 번호판 없이 자기 차로 짐을 나르는 사람들, 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들,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 이들이 시장의 마지막 선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중고거래 앱인 당근마켓을 열어보면 이런 글이 흔하게 올라옵니다. 가까운 거리, 작은 이사 2만 원에 해드립니다. 가구 옮기기 1만 5천 원. 정식 용달 운송료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글을 올린 사람들 대부분은 영업용 번호판이 없는 자가용 차 주인들입니다. 법에 따르면 영업용 번호판 없이 돈을 받고 물건을 옮기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합법적인 기사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앱에서 가격만 보고 연락하면 그만입니다. 싸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보상받기 어렵다는 사실은 물건이 부서지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불법 영업자에게는 영업용 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법 영업이 급격히 늘어난 데는 경기가 나빠진 것이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 부업이 필요한 직장인, 용돈이 필요한 학생까지. 자기 차와 차량만 있으면 누구나 중고거래 앱에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번호판 비용, 보험료 걱정 없이 받은 돈을 그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일하는 기사들에게 이들은 재앙입니다. 보험을 들고 세금을 내며 정직하게 일하는 기사는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영업자는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보험료도 세금도 안 내니까 더 적은 가격에도 남는 게 있습니다. 불법 영업의 문제는 운송료를 떨어뜨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치를 바꿔버립니다. 이용자들이 2만 원짜리 운송에 익숙해지면 정식 운송료인 5만 원이 바가지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근에서는 2만 원에 해주던데요 라는 말이 정식 기사에게 돌아옵니다. 일부 기사들은 스스로 불법의 영역으로 밀려나기도 합니다. 너무 적은 돈에 시달리다 보면 보험을 끊거나 세금 신고를 줄이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시장 전체가 추락하고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점점 흐려집니다. 정부가 단속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중고거래 앱에 불법 운송글을 신고해도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운송료가 추락하는 동안 기사들이 써야 하는 돈은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기름값, 보험료, 차량 수리비, 타이어, 통신비, 기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항목이 올라갔습니다. 받는 돈은 줄고 쓰는 돈은 느는 가위 구조가 기사들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가위 구조란 두 개의 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가운데를 짓누르는 상황을 말합니다. 기름값부터 봅시다. 2002년 리터당 평균 1,100원대였던 경유는 2020년 1,500원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30% 넘게 오른 것입니다. 하루에 100km를 달린다고 치면 기름값만 1만 5천 원 넘게 듭니다. 예전에는 1만 원 정도였던 비용이 50%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보험료 오름세도 가파릅니다. 영업용 화물차 보험은 매년 평균 5%에서 10%씩 오르고 있습니다. 사고가 잦은 새내기 기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탓입니다. 결국 사고를 내지 않은 경험 많은 기사들도 새내기들의 사고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1년 보험료가 200만 원을 넘기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차량을 유지하는 데 드는 돈도 만만치 않습니다. 타이어, 브레이크, 엔진 오일 같은 소모품 가격은 원자재 값이 오르면서 함께 올랐습니다. 1년에 차량 관리비로 100만 원 넘게 쓰는 기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운송료는 어떻습니까? 10년 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평균 운송료는 전년 대비 5% 떨어졌습니다. 써야 하는 돈이 수십 퍼센트 오르는 동안 받는 돈은 오히려 줄어든 것입니다. 이런 가위 구조를 만든 건 시장에서 힘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운송료를 정하는 건 기사가 아닙니다. 짐을 보내는 화주와 중개해주는 주선사, 그리고 플랫폼입니다. 주선사란 화주와 기사 사이에서 콜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를 말합니다. 큰 유통업체나 물류회사는 기사를 많이 확보하고 있으니 협상에서 힘이 압도적입니다. 일본의 트럭 운송 시장과 비교해 볼 만합니다. 일본 정부는 2017년부터 기준 운송료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기사들이 협상할 수 있는 힘을 끌어올린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용달 시장은 여전히 알아서 경쟁하라는 식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용달 시장의 붕괴는 돈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사들이 일하는 환경 자체가 빠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까대기라 불리는 공짜 힘든 작업 요구가 대표적입니다. 까대기란 짐을 싣고 내리는 육체 노동을 가리키는 업계 용어입니다. 원래 운송료에는 물건을 운반하는 것만 포함됩니다. 짐을 싣고 내리는 건 별도로 돈을 받아야 하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요즘 화주들은 당연하다는 듯 이 작업을 요구합니다. 냉장고를 3층까지 올려달라. 책상을 분해해서 실어달라. 기사가 거절하면 다른 기사는 해주던데요 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문제는 이 작업이 몸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는 점입니다. 50kg 넘는 가전제품을 계단으로 나르다 허리를 다치는 기사가 한둘이 아닙니다. 병원비는 자기가 내야 합니다. 일하다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산업재해 보험 적용도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기사는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 스스로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 신분이라 보험 혜택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트럭에 같이 타겠다는 요구도 늘었습니다. 짐을 보내는 본인이나 가족이 트럭에 함께 타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영업용 화물차에 화주가 타는 건 보험 약관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택시처럼 태워달라는 요구에 기사가 거절하면 일이 취소됩니다. 운송료를 아예 안 주는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기업들이 경기가 나빠지면서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돈이 안 들어옵니다. 아예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자니 금액이 작아서 변호사 비용이 더 들고 그냥 포기하자니 억울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기사들의 마음 건강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쳐다보며 콜을 기다리는 불안, 겨우 잡은 일에서 손해를 보는 허탈함, 무리한 요구에 시달리는 스트레스. 이 모든 게 쌓입니다. 지쳐서 더는 못하겠다고 호소하는 기사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떠나지 못하는 기사가 더 많습니다. 트럭 살 때 빌린 돈이 남아있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버팁니다. 버티는 게 좋은 건지도 모르면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버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용달 시장의 붕괴는 한 가지 원인 때문이 아닙니다. 전기 화물차 지원 정책이 시장에 들어오는 문턱을 없앴고 플랫폼이 가장 싼 값을 부르는 경쟁을 부추겼으며 불법 영업이 마지막 선마저 무너뜨렸습니다. 경기가 나빠져서 옮길 물건은 줄었는데 일하려는 사람은 폭발적으로 늘었고 써야 하는 돈은 올랐는데 받는 돈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추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6년 경기 전망은 2025년보다 더 어둡습니다. 높은 금리가 계속되면서 사람들의 소비는 더 줄어들 것이고 기업들이 운송비를 깎으려는 압박은 더욱 세질 것입니다. 운송료가 오를 여지는 없습니다. 반면 전기 화물차 보급은 계속되고 있고 시장에 들어오는 문턱은 여전히 낮습니다. 이미 일하고 있는 기사들은 더욱 궁지에 몰립니다. 콜은 줄고 받는 돈은 떨어지고 경쟁은 치열해집니다. 버티던 기사들이 하나둘 포기하고 떠나겠지만 그 빈자리는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로 금방 채워질 것입니다.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악순환은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미적지근합니다. 용달 시장은 여전히 서류만 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신고제 아래 놓여 있습니다. 운송료의 최저선도 없고 기사 수를 조절하는 장치도 없습니다. 불법 영업 단속은 이름뿐이고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남는 건 개인의 선택입니다. 지금 이 시장에 들어오려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들어오기 쉽다는 건 그만큼 경쟁이 심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트럭 한 대면 먹고 산다는 말은 이제 옛 이야기입니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 밑에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그 지하실 밑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용달 시장의 이야기는 한 업종의 몰락만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시장을 여는 것만큼 그 시장을 지키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라는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달 시장을 살리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용달과 비슷한 구조로 무너지고 있는 또 다른 업종을 다뤄보겠습니다. 플랫폼과 공급 과잉이 만나면 어떤 시장이든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이런 현실을 제대로 파헤치는 영상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구독해주시면 다음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